금요일 밤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가려면 한 5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공식 행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좀 너무 기분이 좋고 좀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혹시 북토크 때 와주셨던 분 계신가요? 네. 혹시라도 좀 겹치는 내용이 있을까봐 그때 썼던 사진은 한 번도 안 썼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주로 펭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더 펭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목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편집자님께서 여쭤보셔서 지난번하고는 약간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뭐가 좋을까 해서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펭귄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라고 정하고 나서 그럼 과연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해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좀 사람들한테 알려줬으면 하는 진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좀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은 가장 크게 펭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대답을 드리자면 이렇게 이거는 진실입니다. 오해나 편견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젠트 펭귄 사진인데 태어난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부리 끝에 하얗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난치라고 해서 보통 조류들은 알을 깨고 나올 때 끝부분이 약간 뻘록하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에그투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난치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고글로 톡톡톡 건드리면서 깨고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이 계속 하얗게 이렇게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젠트 펭귄은 사진으로 봐도 귀엽지만 실제로 보면 사실 더 귀엽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거는 태어난 지 한 3주 정도 지난 사진이에요. 얘네들이 태어나서 하는 일이 거의 자다가 먹다가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날씨 좋고 좀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날에는 저렇게 누워서 거의 이렇게 턱을 개고 엎드려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정말 가서 만지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가까이 가도 눈치를 못 채요. 얘네들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어쨌든 연구자로서 어느 정도 늘 거리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런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매번 느껴요. 그리고 또 이 사진은 이 녀석이 많이 커서 한 7주 정도 됐을 때거든요. 이때부터는 이제 깃가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아까 솜털이 뽀송뽀송한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그 솜털이 이제 벗어져야 돼요. 왜냐면 이제 태어난 지 한 3달쯤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다로 들어가서 스스로 사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어미 같은 좀 빳빳한 깃털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머리 보면은 약간 어미의 모습을 좀 닮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솜털이 보통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벗어지는데 이 깃가리 하는 모습도 사실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사진을 찍었는데 물론 매번 이렇게 가져가서 사진을 찍은 건 아니고 보통 한 마지막 날 제가 나오기 거의 직전에 하루 정도 정해서 우리 오늘은 같은 연구자들끼리 오늘은 사진만 찍자라고 해서 일을 다 마친 다음에 거의 다 한 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제 어린 녀석들부터 좀 더 큰 녀석들, 또 좀 빠른 애들은 이렇게 벌써 깃가리를 하는 녀석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다양한 스펙트럼을 한꺼번에 볼 수 있었는데 너무 눈이 얇고 너무 막 이렇게 사랑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펭귄한테 더 마음이 간 것 같아요. 제가 펭귄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펭귄을 좋아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얘가 젠투 펭귄인지 뭐 턱건 펭귄인지 이런 것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더 좋아지고 이렇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젠투 펭귄 말고도 얘는 아델리 펭귄인데 제가 연구하는 그 펭귄 마을에 아주 가끔씩 나타나는 친구예요. 근데 그렇게 자주 나타나진 않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한두 마리가 이렇게 놀러 오거든요. 놀러 온다기보다는 그냥 이 건너편 한 10km 떨어진 지역에 번식지가 있는데 거기서 좀 어린 녀석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찍은 사진이냐면은 그냥 일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이 아델리 펭귄이 저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좋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 아이폰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얘네들은 아마 번식을 시작한 녀석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번식할 때가 되려면 태어난 지 한 2년에서 3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주로 어미 자기가 태어난 번식지에서 좀 더 떨어진 곳으로 좀 더 멀리 가서 이제 분산해 나간다고 하는데 좀 더 새로운 서식지들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이 녀석이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지역은 아델리 펭귄이 많은 지역은 아니라서 아마 한 번씩 왔다가 둘러보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한두 쌍이 번식이 시작하게 되면 그 번식쌍이 점점 많아져서 그 번식지가 커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번식지가 좀 작아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아마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펭귄이 처음에는 그 귀엽다는 걸 어떻게든 깰 수 있는 사진을 찾아볼까 하고 인터넷도 막 찾아보고 했는데 지금 이 사진은 펭귄의 조상인 걸 내는 일종의 뭐 자이언트 펭귄이라고 불리는 그 5,700만 년 전 펭귄의 상상 그림이거든요. 펭귄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화석적인 증거가 대략 한 6천만 년 전까지 올라가요. 그 가장 오래된 화석은 뉴질랜드 남쪽 해안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화석 증거를 찾아보니까 대략 이때는 키가 한 1m 50cm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대한 펭귄이라는 얘기를 제가 논문에서 보고 얘는 좀 무섭게 생겼겠거니 하고 찾아봤더니 그 논문을 내던 사람이 그린 상상도인데 그 모습도 그렇게 무시무시하진 않았어요. 아마 이때도 다른 지금 현재 펭귄처럼 아마 등 쪽은 까맣고 배 쪽은 하얀 모습이었을 거라고 상상하고 있고요. 우리가 좀 크고 다리를 좀 더 물갈퀴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이때도 잠수에 특화된 조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화학적인 증거를 살펴봤을 때. 그래서 아마 이 조상에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지 한 중생 때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야지만 하늘을 날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얘네들이 이제 나는 걸 포기하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잠수에 특화가 됐을 텐데 화학적인 증거로 보이는 6천만 년 전에 이미 그렇게 장수만 하는 녀석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왜 이렇게 화석적인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등 쪽은 까맣고 배 쪽은 하얗게 그렸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 이런 해양 동물들을 잘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등이 좀 검고 배 쪽에 하얀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생선들도 그래요.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실 그 등푸른 생선이 생길 수 있었던 거는 옅그늘색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햇빛이 위에서 내리쬐기 때문에 보통은 그늘이 지면서 아래가 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배 쪽은 하얗고 오히려 등 쪽은 까맣게 되버리면 이 그늘이 지면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색깔과 함께 합쳐지면서 상쇄가 돼요. 그래서 마치 이 몸이 그냥 하나의 평평한 플랫한 모습으로 보이게끔 하는 위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해양 포식동물들, 범고래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런 펭귄들도 그래서 뭐 옅그늘색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굳이 햇빛을 받아서 그렇지 않더라도 펭귄이 먹이로 하는 크릴을 봤을 때 크릴을 보통 이렇게 펭귄이 위에서 밑으로 하면서 사냥을 하는데 크릴이 뒤로 보면은
얘가 배가 하얘니까 하늘하고 같이 겹쳐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는 그냥 펭귄이 있는 점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펭귄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펭귄을 포식하는 다른 뭐 표범해표라든지 그런 포식동물들이 봤을 때는 땅이 까맣잖아요. 해적 표면은 까맣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펭귄이 잘 보이지 않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펭귄이 귀엽다는 걸 깰 수 있는 사진이 또 뭐가 있을까 찾다가 하나 찾긴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인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플래튼 베리라는 사람이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진기를 이렇게 직접 찍은 건 아니고 약간의 그 스파이 펭귄 내지는 이렇게 카메라를 미리 설치를 해놓고 펭귄들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찍혀진 사진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이 사진은 조금 펭귄 입장에서 변명을 해보자면 억지로 이렇게 가까이서 찍으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좀 흉악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펭귄은 뭐 다 알다시피 조류잖아요. 조류는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없는 대신에 크리를 먹고 어떻게 소화를 시킬까 생각해보면 입 안에 작은 돌기들이 막 나 있습니다. 뭐 다른 포유동물처럼 이렇게 씹어먹는 이빨은 없지만 잘 보시면 이렇게 오돌도돌한 돌기들이 나 있어서 여기서 1차적으로 어느 정도 크릴들을 약간 으깰 수가 있어요. 그리고 뱃속으로 들어가면서 대부분 위에서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데 이제 얘가 아델리 펭귄이 봤을 때는 뭔가 자기가 처음 본 게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막 물려고 한 거죠. 그래서 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딱 찍힌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자꾸 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이상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 말고 제가 찍은 사진들을 좀 몇 장 보여드리자면 턱근 펭귄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정말 무서웠어요. 찍고 나서도 지금 보시면 이 아래에 튀긴 게 전부 다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암컷을 차지하려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수컷이랑 엄청나게 싸웠어요. 막 서로 막 싸울 때 물어뜯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데 막 피가 나기도 하거든요. 이게 피를 막 뚝뚝뚝 흘리다가 막 피가 다 흘러가지고 배가 이렇게 흥건해지고 주변 애들이 다 튀겼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무섭더라고요. 보면 얘도 다 피투성이가 돼 있고 그래서 좀 가서 싸움을 말려볼까 했거든요. 너무 좀 심하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러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막 저한테 와서 화풀이를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 입장에서는 책에도 잠깐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건 책에도 있는 사진이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짝이 있는 암컷한테 가까이 갔던 녀석이었어요. 그러고 있던 찰나에 원래 있던 수컷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원래 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래 있던 수컷한테 크게 당했습니다. 이렇게 한 나이가 2살, 3살 될 때까지 짝을 짓지 못한 녀석들은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짝을 구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또 펭귄이 어떻게 짝을 선택할까에 대해서도 좀 책에도 좀 설명이 되어 있지만 펭귄들을 비롯한 대부분 많은 동물들이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선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임금 펭귄 같은 경우는 여기 부리 쪽에 있는 굉장히 노란 빛이 있잖아요. 그 노란 눈 펭귄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노란색 무늬가 진하고 눈이 노란데 그 노란색이 밝은 정도를 가지고 암컷이 선택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젠트 펭귄 같은 경우는 부리의 주황색이 진한데 그 주황색이 그 진한 정도에 따라서 이 몸집이 얼마나 크냐를 반영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이 부리 색깔만 보면 얘가 좀 지금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암컷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 선택을 받지 못한 녀석들은 이렇게 또 튀기는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펭귄이 귀엽다는 건 진실이라고 인정하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귀여운 펭귄을 이미지로 활용하는 건 언제부터였을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제가 펭귄에 관련된 구글 검색을 하다가 느낀 건데 사실 펭귄 바이올러지, 펭귄 어쩌고저쩌고 해서 찾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펭귄 클래식 부류입니다. 그래서
펭귄 이 문고 있잖아요. 문고 시리즈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오래됐고. 여기 있는 펭귄 마크가 아마 그때부터 펭귄이 이런 이미지로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이 펭귄 마크가 잘 보시면 어떤 펭귄인지 아시겠어요? 네, 턱근 펭귄 같기도 하고 아델리 펭귄 같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요 무늬를 보고 줄무늬속 펭귄이라 그 훔볼트 펭귄이나 아프리카 펭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았더라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시작은 런던 동물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짧은 인터뷰를 했었는데 동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동물원에서 펭귄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왜냐면 펭귄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사실 아니에요. 이런 공간들은. 특히나 여기는 런던에서도 그 당시 가장 뛰어난 디자이너라는 그 건축가인 베르톨드 루베트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최고의 아티스틱한 형태로 고안한 그런 펭귄 풀이었거든요, 여기가. 근데 사실 이 풀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실 많은 비난들을 받기도 했어요. 굉장히 이쁘긴 하지만 펭귄들이 과연 여기를 이용하기에 좋은 곳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펭귄 서식지에는 이런 형식의 구조물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펭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낯선 거죠. 지금 억지로 데려다 놓고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걸 찍었지만 그 이후로 이걸 거의 잘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펭귄들한테 그렇게 좀 불편한 공간이었지만 어쨌든 그 펭귄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그 1930년대 사람들한테는 이곳은 정말 획기적인 곳이었죠. 그래서 이 런던주가 생긴 게 런던주에서 이 펭귄 풀이 생긴 게 1934년도거든요. 이 건축가가 만들고 나서 이 펭귄북에서 일하던 디자이너 에드워드 프레스턴 형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자주 들락날락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스케치를 한 거죠. 근데 아까 보셨던 요 녀석들이 바로 훔볼트 펭귄이거든요. 그래서 훔볼트 펭귄을 보면서 스케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훔볼트 펭귄을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훔볼트 펭귄 같은 애들은 지금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줄무늬 펭귄 속이라고 해서 머리 주변으로 이런 줄무늬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표시를 했다가 나중에 이게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면서 지금은 이런 디자인이 됐죠. 펭귄 디자인을 사실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들은 뭐 영국도 있지만 일본이 또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일본 가면은 교통 카드에도 다 펭귄이 있고 그리고 또 펭귄이 어딜 가나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또 다른 과학 기자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아, 펭귄은 진짜 어디에나 있고 많은 이미지로 소비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기자님이 갖고 오신 지갑에도 펭귄 마크가 있고 제가 갖고 있던 가방에도 뭐 펭귄 마크가 있고 저도 뭐 생각하지 못했던 의식 중에 그런 펭귄 굿즈들을 많이 모았나 봐요. 저도 펭귄 연구를 하면서 그런 펭귄 인형들을 하나씩 모으다가 보니까 책장 한쪽 벽을 채우게 됐는데 제 아내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좀 먼지 타는 인형을 왜 이렇게 사서 모으느냐 그래서 갖다 줘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갖다 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하나에 막 비싼 거는 10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제가 가격은 얘기 안 했는데 차마 어디 줄 수는 없었고요. 그냥 저 좋아하니까 이렇게 모은 거라서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펭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 저뿐만 아니라 그 아까 인터뷰했었던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과학 기자분도 여기에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자기 지금 집에 있는 애기가 펭귄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렸을 때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보면 공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애들은 다 공룡 시절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룡 시절도 있지만
그분 말에 따르면 펭귄 시절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떠올려보면 어렸을 때 펭귄을 좋아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극탐험이라는 어렸을 때 게임이 막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펭귄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좋아하면서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펭귄, 이것도 펭귄이 귀엽지 않은 모습을 찾으려다가 또 하나 고른 거였는데요. 제트 펭귄 주변에 있는 분변들 때문에 고른 사진. 거의 화산 막 분출한 것처럼 이렇게 막 울긋불긋한 게 보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얘가 주요 먹이원으로 하는 크릴을 먹고 배출한 분변이라서 그래요. 크릴의 그런 붉은색이 반쯤 소화되고 나와서 그대로 남아서 이렇게 붉은색 분변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 조류의 분변에서 요산 같은 거가 섞여서 이렇게 하얗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위에서 이제 드론으로 저희가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 펭귄 이렇게 있는데 요 방사형으로 하얗게 있잖아요. 왜냐면 펭귄들이 이러고 알을 품다가 바람 방향이 쭉 바뀌면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요. 그러니까 펭귄이 이렇게 360도 돌면서 그 주변으로 분변이 방사형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만 보면은 펭귄이 이 근처에 몇 마리가 있구나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위에서 찍은 사진.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지금 남극에 계시는 분이 아델 펭귄 여기가 한 5만 마리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이 뒤로 더 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드론으로 사진 하나만 찍으면 등 색깔로도 구분이 가능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분변으로도 이렇게 마리수를 셀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잘 안 보여드렸던 사진이긴 한데 펭귄 감지에다가 약간 모션 감지 카메라를 제가 설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앞에서 움직이면 사진이 딱 찍히는 거죠. 근데 그 카메라 앞에 와서 얘가 이러고 쌌더라고요. 이건 얘가 나오다가 이 땅을 튀기면서 올라오는 것까지 찍혔는데 그래서 배출압이 엄청납니다. 이때의 압력은 정말 이렇게 뿌지직 소리가 들리죠. 땅에 튀기고 막 해서 옆에 맞고 막 사람들도 맞고 막 그럴 정도라서 예전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도 조금 나왔지만 그 책에는 다른 디자이너분이 새롭게 그리신 그림인데 실제 원 논문에 있는 사진입니다. 마이어 로쇼프라는 독일 과학자가 이걸 가지고 실제 논문을 냈어요. 여기 항문에서의 배출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60kPa에다가 날아가는 평균 거리는 40cm다 까지 해서 이걸 발표를 2003년도에 하고 나서 이그노벨상도 받았고요. 여기에 대한 이메일을 너무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Q&A를 적어놨습니다. 궁금한 것들 여기 적어놨으니까 알아서 기자분들 쓰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화들을 막 써줬는데 거기 보니까 이 그림을 너무 탐내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자기는 그냥 대충 컴퓨터를 쭉쭉 그렸는데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티셔츠로 만들고 싶다 해서 그걸 허락해줬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저도 이메일 몇 번 보냈거든요, 그분한테. 책에도 좀 실었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좀 더 이상 연구활동은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펭귄의 귀여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로 마치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보통 남극의 펭귄 보통 그냥 펭귄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남극 펭귄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마치 펭귄은 남극에만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아마 초창기 동물원을 만들던 사람들의 오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물원을 만들면서 남극에 살지 않는 녀석들까지 데려다가 남극에서 왔다고 그냥 광고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발견하고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이걸로까지만 만들었어요. 페루에 있는 동물원 사진이거든요. 근데 페루는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거기다가 이글루는 북극에서 이누이트족들이 만들어서 지금 건축 형태고요. 그래서 이걸 같이 했다는 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이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죠. 이거는 뿐만 아니라 뭐 북극곰이랑 황제펭귄 새끼가 만나서 서로 콜라도 마시고 또 이건 TV 광고인데 뭐 젠트펭귄이 이 북극곰 깨우는 사진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굳이 제가 뭐 태클을 걸자면 북극곰하고 펭귄이 만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럴 일은 없을 거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왜 남극엔 북극곰이 없고 북극엔 뭐 펭귄이 없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 왜 한국에는 뭐 까치가 있냐 뭐 왜 뭐 남극에는 까치가 없냐 이런 질문은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 지역에 그 동물이 사는 이유는 딱히 뭐 펭귄이 뭐 남극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 때부터 거기서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거기서 그 환경에 적응해온 우리는 결과물만 보는 거기 때문에 꼭 여기서 왜 얘네들이 여기에 살아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굳이 왜 펭귄이 남극에서 그렇게 잘 알려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그 펭귄의 조상을 올라가다 보면 뉴질랜드에서 6천만 년 전에 처음 화석이 발견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남반구에 퍼지기 시작한 바다새였어요. 그래서 이 펭귄은 전 세계에 총 18종류가 있고 특히나 남반구에 이렇게 골고루 퍼져서 사는 녀석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극에 사는 펭귄들은 그 중에서 몇 종 되지 않습니다. 뭐 황제 펭귄이라든지 그리고 뭐 제트 펭귄 같은 애들도 남극 말고도 안남극권까지도 많이 살아요. 최근에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KBS에서 이 펭귄을 촬영하고 싶다 그래서 막 남극으로 알아보셨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남극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대신에 아르헨티나 남쪽에 있는 우슈아이아라는 지역으로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에도 제트 펭귄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임금 펭귄이 있고. 하지만 남극 대륙에서만 볼 수 있는 펭귄은 딱 2종밖에 없습니다. 황제 펭귄하고 아델르 펭귄. 얘네들은 거의 대륙 쪽에 특화된 녀석들이에요. 아주 안남극권에서는 발견하기가 거의 힘들죠. 물론 아주 드물게 황제 펭귄 어린 새끼가 뉴질랜드에서 발견됐다더라 뭐 이런 뉴스가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새끼들이 먼 지역을 분산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길을 잃고 해류에 휩쓸려서 간 것으로 보이고요. 주로 남극 안쪽에는 황제 펭귄하고 아델레 펭귄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부에 터큰 펭귄이나 젠투 펭귄 그리고 뭐 마카로니 펭귄 이런 녀석들이 있고요. 사실은 남극에서 보이지 않는 펭귄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는 아프리카 펭귄 얘네들이 이름 그대로 아프리카에 살고 있죠. 그리고 남미 쪽에 가면은 훔볼트 펭귄 그리고 또 더 올라가면 갈라파고스의 갈라파고스 펭귄 또 마젤란 펭귄 이런 녀석들이 있고요. 또 마카로니 그리고 또 호주 쪽에 가면은 노란 눈 펭귄 그리고 뭐 리틀 펭귄이라고 부르는 푸른 펭귄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펭귄을 보고 싶으면 남극으로 가실 이유가 없어요. 뉴질랜드나 호주에 가시면 제일 가깝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펭귄 제외하고요. 그리고 또 남미 대륙으로 가셔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고 거의 뭐 유라시아 대륙을 제외한 대부분 대륙이 골고루 남반구에 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사람들이 펭귄에 대해서 갖는 편견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이건 사실 제가 어제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받았던 질문인데 보통 뭐 퍼스트 펭귄이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경영 쪽에서 쓰는 용어인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뭐 퍼스트 펭귄이 되자 뭐 이러면서 퍼스트 펭귄 상도 지정하고. 그래서 퍼스트 펭귄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렇게 펭귄들이 보통 바다로 뛰어들 때 보면은 한 마리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녀석들이 마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마치 한 녀석이 용감하게 뛰어들고 나머지 녀석들은 그 뒤를 쫓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걸 보고 뭔가 자기계발서에서는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과감한 행동가 뭐 이렇게 과감한 퍼스트 펭귄이 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실제로 퍼스트 펭귄이라는 책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의아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굳이 제가 또 태클을 걸자면 이 퍼스트 펭귄이 되는 게 과감하다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사실 맨 앞에서 과감하게 나가면은 네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주로 펭귄을 노리는 주요 포식자인 레오파드 세일, 그 표범 회피한테 제일 잘 잡아먹히는 건 맨 앞에 가는 녀석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갈 때를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막 한 마리가 용감하게 딱 나가고 그럼 뒤에 녀석들이 하나씩 쫓아가고 그런 행동을 보이진 않습니다. 이거 일본에 있는 다른 연구자한테 받은 동영상인데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한참을 이 근처에서 머물다가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갑자기 탕탕탕 들어가죠. 얘들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나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잘 보시면은 이렇게 같이 헤엄쳐는 아니라 같이 나오는 지금 이 녀석은 6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2번 연구자가 염색약을 표시해 줍니다. 이게 실제 펭귄의 헤엄치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퍼스트 펭귄, 맨 앞에 가는 펭귄은 과연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보면은 애들이 눈치를 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한 마리가 딱 들어가면 그제서야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한 마리가 이끌고 그 다음 애들 쫓아가는 거라면 줄지어서 들어가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탕탕탕탕 들어가는데 사실 그렇게 행동하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서 보면 그 희석 효과라고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같이 있으면 자기가 잡아먹힐 확률이 그만큼 희석되잖아요. N마리가 있으면 N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 마리가 함께 돌아다니면은 자기의 어떤 보초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그 포식자가 나타나는 걸 쉽게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맨 앞에 나가는 건 그렇게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요. 세상의 모든 펭귄 이야기라고 김항 씨라는 동화 작가예요. 제일 교포신데 이렇게 굉장히 펭귄에 대해서 조사를 열심히 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이언스 책은 아니지만 창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남극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좀 더 드리자면 남극은 보통 춥다라고들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이것도 편견일 수 있는 게 제가 트위터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이날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퇴근하면서 이렇게 그냥 한국 오니까 춥더라고요. 그래서 춥다 이러면서 이렇게 쓰고 나오는 다음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기자분들한테 막 연락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유머짤에 막 자꾸 돌아다니는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남극에도 계절이 있고 남극에도 여름이 있으니까 그 남극의 여름에 그 펭귄들이 와서 번식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뭐 영하 90도 되는데 거기서 번식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남극의 여름이 좀 따뜻할 때 와서 하니까 당연히 남극의 여름은 따뜻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반응에서 놀랐어요. 사실 이거 스브스 뉴스에도 좀 나왔던 건데 제가 있었던 세종과학기지는 남극 중에서도 제일 좀 따뜻한 지역이에요. 남극 대륙이 있었을 때 그 남극 대륙에서 가장 외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남극 대륙 반도 지역입니다. 여기가 남극 반도에서도 이 끄트머리에서 조금 더 가면 여기에 그 킹조지섬이 있는데 그 킹조지섬에 세종과학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극에서 그나마 좀
따뜻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남극이 정말 추울 때는 영하 90도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세종과학기지가 있는 곳은 아무리 추워도 뭐 영하 30도, 영하 40도. 물론 그것도 춥지만 그건 겨울철이고요. 남극은 어쨌든 지구 반대 그 남반구에 있으니까 겨울이 보통 동지라고 할 수 있는 6월달 즈음입니다. 하지만 남극의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 12월달, 1월달이 되면은 기온이 뭐 영상 2, 3도 평균 올라가요. 그리고 제가 있을 때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는 한 8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남극에 갈 때 사람들이 뭐 방한복 이런 거 많이 챙겨가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챙겨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옷 잘 보시면 여기 안전제일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주로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입는 이 원피스 작업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나 입으면은 웬만큼 견딜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무서워서 그렇지 기온이 막 내려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을 때는 저 내복 같은 것도 안 입고 뭐 오리털 파카 같은 것도 안 입고 그냥 이런 솜털로 된 것만 있어도 충분히 버틸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남극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겨울철 추운 옷들이 없어졌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때 갔다 왔을 때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영하 17도였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내복도 막 사서 입고 막 히트텍 막 이거 입고 그리고 뭐 오리털 파카도 하나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게 남극의 여름철이 되면 이 세종과학기지가 그렇게 바다가 얼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일하고 있는 인천 송도의 앞바다는 바다가 얼어가지고 유빙이 막 떠다니는 거예요. 제 방 그 사무실 창문으로 보면은 거의 송도 바다가 보이거든요. 보면서 약간 여기가 남극이구나 싶었습니다. 남극은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다는 거. 물론 가서 고생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남극이 그나마 따뜻하다고 할 때 가서 좀 그나마 좀 안락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극이 어떤 걸까 생각해 봤는데 외롭지 않냐, 무섭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종종 하시더라고요. 이건 아마 요 영화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흥행에서도 좀 참패를 했지만 남극은 뭔가 무섭고 막 고독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막 해놓더라고요. 그리고 남극에 관한 것들을 막 찾다 보니까 예전에 그 스콧 영국 탐험가죠. 돌아오다가 양극점 찍고 돌아오다가 돌아가셨죠. 뭐 이런 이미지 그리고 또 뭔가 남극에서 뭐 세상 끝에 혼자서다 이런 약간 뭔가 장엄한 느낌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분들은 남극점을 향해서 도달했던 탐험가들이었고 뭔가 정복해야겠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진짜 막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막 힘들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막 썰매 뭐 이렇게 굳이 맨발로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스노우모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런 분들이 힘드시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제가 간 지역도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추워요. 첫날 이거 넘어져 있는 사람이 전데요. 날씨가 너무 좀 쨍쨍할 때 나갔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막 눈이 쌓이기 시작하더니 도저히 못 걸어가겠더라고요. 막 저 멀리 세종과학기지가 보이는데 막 걸어가다가 막 넘어지고 하면서 한 30분이면 걸어갈 거리를 막 2-3시간 걸려서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긴 했지만 사실 이 친구 보면 웃고 있죠. 재밌었어요. 이런 경험도 그렇게 흔한 경험은 아니었거든요. 저희들 주로 하는 게 잘 먹고 안락한 곳에서 기지에서 따뜻하게 지내고 이렇게 밤에는 따뜻한 곳에서 자다가 낮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일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심지어 보트에서도 이렇게 라면만 먹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과학기지에는 어쨌든 요리사가 항상 같이 가세요. 남극의 셰프라고 불리는 그 월동대원이 같이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따로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떡볶이도 저희들이 밤에 막 해서 먹고 하루에 한 4끼, 5끼씩 먹었다가 그냥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먹는 걸로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하는 일이 거의 나가서 뭐 일하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먹는 걸로 막 이렇게 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을 자꾸 넣다 보니까 이거 말고 사진 더 많아요. 몇 장 뺐어요. 사진. 오늘 아침에 이거 막 사진 만들다가 너무 배가 고파져가지고 삼겹살 진짜 맛있는 거 저희가 한 통짜리 막 한 마리를 그 자리에서 막 썰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날씨 좋을 땐 야외에서 또 연말에 12월 31일 날 딱 그때 야외에서 또 이렇게 구워 먹은 장면인데요. 그러기도 하고 지금 이거 아마 크리스마스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런 음식들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막 케이크랑 같이 해서 먹기도 하고 네, 어떤 친구들은 진짜 몸무게가 막 늘어서 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남극의 셰프라는 일본 영화를 보면서 가장 내가 겪었던 거랑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남극에서 봤거든요. 남극에서 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남극의 셰프라는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이거 남극에 다녀온 분이 실제로 이 셰프가 그 에세이를 썼는데 그 에세이를 바탕으로 영화화된 거거든요. 그 여기에 그 빙하 연구자인 오토상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도 실제 인물이고요. 실제 인물을 저는 일본 국제연구소 가서 한번 만났습니다. 이 얘기를 좀 슬픈 얘기긴 한데 드려야 되나 모르겠지만 이분이 거기 보면은 막 가족하고 막 불화를 겪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면 맨날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딸한테 전화했는데 딸도 뭐 시큰둥하게 받는다든지 아내랑도 약간 서먹서먹해지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혼하셨다고 하는 얘기 듣고 좀 숙연해졌습니다. 연구실 방에 갔더니 아이돌 사진을 막 벽에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 영화 장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먹는 장면이에요. 거의 끼니 때마다 이렇게 엄청 잘 챙겨 먹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도 뭐 이거 에비우라이라는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제일 많이 기억하시는 대사일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도 계속 음식 얘기를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오늘 점심에 순대국밥이 나온다는데 뭐 도시락 먹지 말고 우리 가서 먹고 다시 돌아올까? 막 이러면서 보통 저희는 점심 도시락을 나와서 이렇게 대피소에서 먹고 다시 일하고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1시간, 2시간 걸리니까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는 그냥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는데 나중에는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가 그냥 좀 2시간 걷더라도 자기는 먹고 오고 싶다. 진심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 먹고 오자. 네, 1~2시간 걸리더라도 최대한 가서 먹고 다시 와서 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면 먹는 데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거기 있는 동안 라면을 한 2달 동안 100개는 먹은 것 같아요. 세워갔더니 가서 이렇게 밤 12시쯤 찍은 사진인데요. 라면뿐만 아니라 뭐 짜파게티, 뭐 비빔면 뭐 이런 거 많이 먹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아주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얼음에다가 이렇게 술도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끼리 워낙 친해지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저도 어쨌든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연구소에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존칭을 하면서 약간 사생활 얘기 잘 안 하고 평소에 이제 진짜 직장인들처럼 같이 지내다가 이런 데 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덧 그런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형이라고 해 뭐 이러면서 그냥 호영호제 하기도 하고 이건 딱 그 12시 12월 31일 날 자정 때 카운트다운 외치면서 저희끼리 찍었던 사진인데 이렇게 막 서로 굉장히 친해지면서 우리 한국 가면 또 보자 뭐 이러면서 막 지키지 못한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친해져서 막 지내다가 저 같은 사람들은 하계대원이라고 부르거든요. 남극의 여름 하계 시즌에만 와서 연구를 하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하계대원이 돌아갈 때 되면은 그 월동대원들 1년 동안 거기 지내는 사람들은 진짜 막 울어요. 구독가에 와가지고 울면서 나중에 카톡 보내가지고 잘 있으라고 잘 가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친밀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이 들어서는 뭐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렸을 때 친구가 오래가지 뭐 나이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친해지기 어렵다라고들 하는데 저는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굳이 직장 다니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사람들끼리도 어떻게 보면 서로 공유하는 어떤 취미생활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게 비슷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지낸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짧게 한두 달, 뭐 두세 달 그렇게 같이 지냈지만 정말 친해져서 뭐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하면서 자주 얼굴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정말 재밌게 사람들하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극에서 이런 얘기하면 재밌는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가서 힘든 얘기를 해야지 가서 재밌다 그러고 막 남극 안 춥다 그러고 그러면 되겠냐고 힘들었던 얘기만 하라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뭐 남극이 힘들어봤자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추워봤자 뭐 얼마나 힘들겠고 거기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이라는 점에서는 거의 똑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립된 곳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서로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또 가끔 그런 질문들도 하시거든요. 이런 데서 일하다 보면 서로 경쟁을 한다거나 연구의 주도권을 가지고 서로 그런 거 없느냐라고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세종과학기지 근처에 다른 나라의 기지들이 한 12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 남극의 맨하탄이라고 불리는 진짜 뽀딱뽀딱한 곳이거든요. 아이템이 겹치거나 하게 되면은 뭐 너 이거 하지 마, 뭐 너 이거 내가 하고 있으니까 너 이거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면서 경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예는 잘 못 봤어요. 왜냐면 이런 곳에 있다 보면은 조금 더 서로 돕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뭔가 자기가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지금 조금 더 도와주고 또 나중에 제가 언제 또 도움을 요청할지 모르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끼리 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건너편에 지금 러시아 기지도 있고 중국 과학 기지도 있고 있는데 그 사람들끼리 서로 사실 많이 교류를 해요. 예를 들면 그 중국 과학 기지에 중장비 어떤 포크레인이 어느 날 고장났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의 SOS를 쳐서 좀 와서 기술자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해서 가서 뭐 고쳐주고 우리 거를 막 가져가서 막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한국에 그 한때 맥주가 없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기지에 막 맥주가 없어서 와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랬는데 중국 과학 기지에 가면은 칭따오가 쌓여있다고 그런 거예요. 특히나 중국 과학 기지 이름이 만리장성 기지거든요. 거기 가면 진짜 건물 벽이 하나가 다 칭따오라는 거예요. 가서 물물 교환을 해오자. 막 그래서 가서 막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 과학 기지 갈 때는 항상 뭐 초코파이 같은 거, 한국 과자를 가져가서 주기도 하고, 그럼 러시아에서 뭐 보드카를 준다든지, 담배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일은 굉장히 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연구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주로 뭐 독일 과학자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는데요. 그 사람들도 펭귄을 연구하고 있지만, 뭐 제가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뭐 가끔 만나면은 뭐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사실 그런 협력과 어떤 무적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발전이 어려운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과학 논문도 보면 보통 어떻게든 좋은 잡지에 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용이 되는 게 좋은 논문이라고 흔히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독점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자기만 혼자 알고 있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끼리만 알고 있고 그래야 돼요. 근데 사실 과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게 된 사실을 전 세계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해서 더 나은 걸 내면은 오히려 이 논문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과학이라는 거는 갑자기 어느 하나 갑자기 딱 튀어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뭐 고전역학이 있어야지 양전역학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게 하나하나 지식이 쌓이고 뭔가가 서로 덧보태고 오류를 지적하고 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나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그런 교류를 하지 않거나 협력을 하지 않으면은 더 좋은 연구는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의 경쟁,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밑바탕은 협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남극 일을 하게 되면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인간의 이타성을 많이 믿게 됐어요. 예전 같았으면 사람은 정말 자기 욕심만 부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래 뭐 그래도 순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 말고 왜 이게 그 어떤 우물에 뭐 누가 빠지면 가서 도와주는 게 본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성선설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런 거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막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